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에 아침의 매일경제 시작합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사 72% 이자도 못 번다. 우리 기업의 현실을 다룬 기사군요. 상장기업 90곳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자동차 판매 급감 등 여러 가지 이유 탓에 3분기 영업이익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부품사들의 어려움을 전하고 있군요. 다음 신문 보시죠. 경향신문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뜻대로 화해치유재단 해산됐습니다. 한일 합의 설립 2년 4개월 만에 해산이 된 건데요. 문제는요, 일본 출연금 10억엔 이 돈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숙제로 남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으로 가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고용세습 비리 국정조사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가까스로 합의를 했죠, 어제. 여야 정기국회 끝난 뒤 실시하기로. 그런데요, 여기 있습니다. 여권 내 친박원순계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국정조사하기까지 그래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면허 없어도 돼. 배달소년 죽음 내몬 어른들. 소년, 죽음, 어른.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요. 오토바이 싼 시급으로 10대들을 유혹해서 부모 동의, 계약서 없이 일을 맡기는데요. 문제는요. 무면허 알면서도 모른 척 일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사고 나도 벌금 달랑 30만 원 내면 끝이다. 어른들의 이런 모습 일면에서 한국일보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 네 분의 패널께서 나오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오셨고요.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의 현역 의원도 모셨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고요. 김윤철 교수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신문 기사를 한눈에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든 키워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독특한 키워드입니다. KHK631000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일출연금 10억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신경 쓰이나, 그리고 고용세습 우선순위,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1시간 동안의 신문 브리핑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한겨레 신문입니다. 결국 사라진 화해치유재단 이렇게 돼 있는데요. 10억엔 처리는 남은 과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부 설립 허가 취소 공식 발표. 1번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설득의 문제가 좀 남아있겠죠. 외교관계도 있고요. 그런데 당장 고민할 부분은 바로 10억엔 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 옆에 기사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 처리 방식이 최대 숙제다.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평화당, 일본에 돌려줘야. 그런데요, 반환하면 한일 합의 파기를 의미해서 외교관계 고려한 정부 방식에 고심을 하고 있다. 그리고요, 피해자 할머니들 재단 해산 환영한다. 합의 무효화하고 기금 반환해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네요, 참. 그러면요, 여기서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부 세운 거는 무슨 돈으로 세웠는가? 우리 할머니들을 팔아가지고 정부를 세웠어요. 그 정부가 무슨 실수 있습니까, 우리한테?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없어진다니까 시원해요. 언젠 없어져야 되죠. 네. 피해자 할머니들은 없어진다고 하니까 시원해요. 그리고 아예 돈도 줘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정부의 움직임을 다룬 기사가 여기 추가로 있습니다. 보시죠. 경향신문입니다. 정부 1번 출연금 10억엔 도로 채워서 반환을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현금 지급 인건비 등으로 사용 후 남은 58억 원. 10억엔이니까 우리 돈은 한 100억 원 조금 넘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일부를 사용했고요. 지금 58억 원이 남아있는데 이 돈을 채워서 일본에게 반환한다. 일본서 다른 사업 제한 땐 협의 여지가 남겨 있다라고 해서 경향신문이 취재를 통해서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윤영걸 전 대표님. 네. 여러 가지 논란 끝에 결국 재단은 해산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남은 돈 문제, 자, 정부가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상당히 고민이죠. 예. 그리고 저는 이 위안부 예. 합의 얘기가 나오면 그 3년 전에 2015년 예. 12월 달에 그 합의했을 당시 예. 발표할 때 생각이 납니다. 예. 그때 외교부 장관인 윤병세 장관이 그렇습니다. 5년 동안 해서 오병세라고까지 불렸잖아요. 예. 그분이 저 백화점에 양복 수선하러 갔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발표가 두 가지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제 기억에 그게 매일경제신문 특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매일 이제 특종인데 청와대 주도로 예. 내각도 모르게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오바마 정부 때 미국의 압력이 의외로 좀 컸다. 예. 그래서 좀 끌려가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협상 뭐 한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악법도 법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합의는 한 거거든요. 우리가 도장 예. 찍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억 원을 받았어요. 예. 저도 그때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예. 강남 아파트 한 두세 채 값 받는 걸 우리 위안부라고 그 합의라고 그걸 받아온 거냐. 예. 그래서 강남 아파트 두세 채 값도 안 돼요. 100억이면. 예. 그걸 합의라고 했느냐 저도 비난을 많이 했지만 예. 국가 간에 도장을 찍었고 했는데 이거 인제서 어떻게 하겠냔 말이죠. 저는 치유재단을 없애기라는 건 잘했어요. 이거는 예. 매달 인건비만 몇천만 원 까먹는 거니까 이건 없애는 건 당연한데 예. 100억 중에 57억 원을 남았으면은 그건 한일 간에 좀 협의를 해서 예. 좀 미래지향적으로 좀 저는 좀 그 치유 회복이나 그 뭐 원혼을 예. 달래주는 다양한 문화 예, 활동이나 이런 쪽으로 좀 활동을 해야지 이게 전 정권 욕하고 예. 이게 한일 관계 냉각시키고 이거는 저는 해답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재단 없앤 건 전 잘했다고 보는데 예. 그러면 문재인표 해법은 뭐냐 이거죠. 예.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빨리 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미 사용한 돈을 채워서 일본에 반환하는 건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겠네요. 그렇죠. 저는 일단 돈은 받은 건데 그 준다고 해서 그쪽에서 아마 계좌 폐쇄했을 겁니다. 줄 데도 없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일본하고 상의해서 좀 예. 발전적인데 좀 쓰는 게 안 좋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일 협의가 잘못됐다고 저도 비난은 하지만은 예. 그래도 그때 정부 차원에서 좀 나서서 기금을 냈다는 건 약간의 의미는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강병원 의원께서는 이 문제의 돈 10억 원,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 이 재단의 해산은 이미 예견된 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합의했던 예. 그때 우리 윤병 장관이 뭐 불가역적인 합의를 예, 했다라고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라든지 일본의 진정 어린 사죄가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본의 사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동의 없는 상태에서 출범한 재단의 해산은 예. 뭐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이었고요. 예. 심지어 이 재단 설립하는 그런 과정에서 2016년 10월인가요? 아베 총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예. 혹시 그 성노예 할머니들께 예. 사죄 편지를 쓸 생각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예. 털끝만큼 또 없다라고 했던 게 기억납니다. 거기는 뭐 맨날 망언이죠, 뭐. 그렇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그런 상황에서 이 재단이 예. 잘 굴러갈 수 없을 거고요. 지난달에 대법원 같은 경우는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까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의 근본은 일본이 이런 불법적인 식민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죄하지 않고 정당한 배상도 하지 않는 것에 출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위안부 할머니들이 시원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일단 우리 정부의 예. 확고한 뜻을 예. 반환하는 것을 통해서 예.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강병원 의원께서는 반환해야 된다. 윤영걸 전 대표에서는 조금 부정적이다. 신중해야 된다. 백승주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그 한일 관계의 예. 과거의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예. 어떤 화해 치유 재단이
이런 해단 절차를 예, 예. 거쳐서 화해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을 또 그렇습니다.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참 재단이 안타깝게. 설립된 이후에 갈등이 시작이 돼 있죠. 그래서 치유하기 위한 재단이 오히려 예. 이렇게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예, 예. 새로운 어떤 갈등의 원인을 예, 예.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 10억 엔의 의미를 제가 우리 국민들이 좀 정확하게 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그 이번에 문재인 정부 출범했어도 합의 내용에 대해서 예. 또 TF를 구성해서 지금 총영사로 가 있죠, 일본에. 예. 그분이 중심이 돼서 그 연구 결과를 했는데 예. 29쪽짜리 결과서를 냈어요. 예. 그 속에 결론에 보면은 예. 외교관계라는 것이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없지만 그 내용 합의에 대해서 예.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이 상당히 더 높고요. 예. 그래서 피해자 중심으로 다루지 못한 부분이 안타깝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합의의 근데 부분은 그 10억 평가하지만 엔의 피해자 의미는 중심이 좀 아쉽다. 어디서 나온 돈이냐면 일본 국가 재정에서 나온 돈이기 예, 때문에 그 가해자가 가해 사실을 인정한 그런 상징적인 액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한일 관계는 예. 미래를 내다보면서 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 간의 관계는 굉장히 소중하고 그런 측면에서 10억 엔의 반환 문제를 예. 하나의 그 격한 감정 속에서 다루기보다는 미래의 한일 관계를 위해서 예.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이 좋은가를 지혜롭게 예. 우리가 신중하게 또 다룰 필요가 있다. 이것이 10억의 문제가 예. 지금은 가뜩이나 어려운 여러 가지 예. 우리 외교 환경에서 예. 새로운 더 어렵게 만드는 쪽으로 하기보다는 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국가 관계를 고려해서 한국과 일본의 미래 관계를 예. 고려하면서 다뤄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수혁 교수님, 뭐 지금 일본하고는 이미 강제징용 문제로도 이미 갈등 전선이 하나가 있고요. 이번에 이 화해 치유재단 관련 문제는 이미 또 전선이었거든요. 자, 일본하고의 우리 외교 관계 갈수록 꼬이는 듯한 인상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쨌든 지금 합의 파기 선언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파기는 그래서, 아닙니다. 예, 그래서 또 이제 뭐 시간을 좀 봐야 되고 또 이제 재단을 청산하는 부분은 한 6개월에서 1년 예.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예. 그래서 너무 이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거나 또 뭐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예. 여기서 뭐 좀 잘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만 뭐 또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제 요청도 있으시고 또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합적으로 보면서 큰 그림을 우선 정부가 그려야 될 텐데 어쨌든 간에 한일 관계를 이제 정상화하는 것을 이제 좀 중요한 목적으로는 둬야 되겠다. 또 이제 그런 가운데 뭐 일본 여러 국내 정치적인 요소 속에서도 또 어떤 이제 예기치 않은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등의 것들을 잘 고려해서 너무 어떤 이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는 방향이 좋고 또 한편으로 이제 기금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유엔에서도 이제 그 강제 실종 기구에서도 잘못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유엔이나 이런 국제 여론이나 이런 부분과도 좀 협력을 하고 협의를 하면서 기금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모색도 함께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제 반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요청이 너무 강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그런 협의가 녹록치 않다면 뭐 공탁을 해가지고 좀 일단 놔두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같은 곳에 공탁을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은 좀 우리가 너무 뭐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국가의 이제 여러 이제 좀 장기적인 발전의 이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에도 이렇게 좀 성급하게 이렇게 이제 어떤 결론을 재촉하거나 이 부분보다는 좀 더 이렇게 이제 지혜롭게 좀 대처하는 좀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강병호 의원께서 발언 기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볼 때 근본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건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털끝만큼도 사죄할 생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돈을 어떤 명목으로 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이거 받고 끝낸다. 뭐 그런 거죠. 정말 사죄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의미가 전혀 없는 돈이었던 거고 그런 합의의 연상선상에 나온 재단이었습니다.
굉장히 치욕적인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받은 것 자체가. 알겠습니다. 네. 지금 불현듯 생각인데 바람입니다. 아베 총리가 방안을 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손을 잡고 사죄를 하고 그리고 돈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논의해보자. 이런 모습이면 뭔가 풀려갈 듯한데 너무 지나친 바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은 참. 알겠습니다. 다음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이번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반대에도 고용세습 국조 합의 여당 일부 박원순 죽이기냐. 지금 이런 분위기가 좀 있다 그러네요. 어제 여야가 고용세습, 이른바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여당 내에 반발이 좀 있다는 거네요. 여기 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 야당과 협상 타결, 여당 인사, 청와대 강한 기류 전달된 듯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당 결정 존중 말하면서도 감사 이유 판단했어야 불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죠. 여기 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박원순 보호 대신 국회 정상화 택한 여당이다. 여기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전날 여당 지도부에 막아달라 요청을 했지만 보호 대신 국회 정상화 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기사 제목이 달려 있네요. 이런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먼저 화면으로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모든 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한다. 공공부문,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고. 네, 저 국정조사 실시하기로 한 합의 이와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기사가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경향신문입니다. 이재명 다음은 나인가? 내가 그렇게 신경 쓰이나? 박원순 야당 공격 맞받아치며 싸움꾼 변신. 경향신문이 이렇게 다루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 채용비리 공세에 적극 반격, 대선 주자로 위상 다지기도 하면서 박원순 시장이 최근 페이스북 글들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신경 쓰이나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윤영골 전 대표님. 네. 민주당이 국정조사,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을 아무래도 겨냥할 수밖에 없는 국정조사예요. 그거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뭐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이 예. 그 공기업 취업 비리, 예. 고용 세습 여기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면 예. 예산안 심의를 안 하겠다 이렇게 보이콧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마지못해 뭐 들어주는 뭐 식을 택한 거죠. 그럼 아까 동아일보 기사대로 박원순 시장 보호보다는 국회 정상화, 국회 예산안 정상화가 처리를 뭐 더 선택했다. 급하다고 보는 건데 저는 뭐 그건 잘했다고 봅니다. 예. 국정조사가 제대로 안 돼서 문제지. 예. 국정조사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가급적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뭐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예. 조금 서운하기도 할 거예요. 많은 그 공기업 중에 예. 자기도 서울교통공사가 예. 하나고 또 아직 그 감사원 감사가 끝난 것도 아니고 결과가 뭐 딱 드러난 것도 아닌데 예. 국정조사부터 하냐. 이건 나 죽이기 아니냐. 예. 지금 뭐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예. 지가 야구로 말하면 9회 말 중에서 지금 3회 말이 끝났거든요. 아, 3회 말 정도. 네, 1년 한 6개월 된 게 야구로는 예. 3회 말 끝났는데 예. 대권 주자들이 지금 하나하나 지금 없어지고 있잖아요. 예. 안희정 지사 예. 뭐 미투 때문에 나갔고 예.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도 지금 위기죠. 위기죠. 예. 거기 뭐 거의 터널에 아닌 중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박원순 시장도 대권 주자들이 좀 몰려 있어야지 힘이 나는데 예. 이거 자칫하면은 이거 혼자 남고 이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예. 이낙연 총리 정도만 남으니까 자기 입지도 좀 흔들리니까 그런 위기 의식 예. 그런 것도 상당히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뭐 국정조사 하는 거를 민주당이 합의해 준 거는 저는 예.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 그럼 궁금하잖아요. 예. 그리고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어떻게 예.
정규직 자리를 세습을 하고 예. 그걸 팔고 사고 하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시원하게 좀 파헤쳤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강병호 의원님, 뭐 나오셨으니까 네. 지금 민주당의 진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좀 이렇게 그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고 예, 싶은데요. 말씀하세요. 이 건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예. 뭐 이해찬 반대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고용세습 국조 합의했다고 그랬는데 예. 이번 국정조사 합의문에는 예. 고용세습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공공기관. 악의적인 아. 제목입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예. 국정조사입니다. 그럼 엄격히 말하면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에 그렇죠. 관한 국정조사. 예. 알겠습니다. 근데 고용세습이라고 저렇게 마치 국조를 아. 뽑은 것은 예. 악의적인 제목을 달고 있는 알겠습니다. 조선일보를 그건 약간 뭐 비판한 시청자 바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예, 합니다.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예.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 박원순 시장이 이 과정에서 좀 예. 큰 그릇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 큰 그릇이다. 예. 오. 왜냐하면 그저께 저녁에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직접 박원순 시장께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 당의 사정, 아. 이 정상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사전에 같다. 조금 양해를 구한 거네요. 예, 근데 그 자리에서 박원순 시장이 쿨하게 아, 그런 알겠다. 부분을 동의를 해주셨고요. 오. 저는 이 고용 공공기관 이 예. 국조가 박원순 시장에는 저는 위기일 수도 있지만 예.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야당이 이거를 가지고 뭐 1년을 준비해 왔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실제로 뭐 박원순 시장이 권력을 이용해서 예. 누구누구 채용시켜라. 어. 혹은 뭐 그 회사의 간부나 노조가 돈 받고 채용을 했다든지 예, 예. 그런 걸 하나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예. 국정감사의 주인은 야당이거든요. 예.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단지 오. 회사에 친인척이 있다는 것만으로 예, 예. 국조하자고 예산안 심의를 틀어막고 국회 예. 보이콧했던 야당이었습니다. 예. 아니 우리 MBN에는 가족 없습니까? 친인척 없습니까? 어. 당연히 있을 거예요. 어. 그렇다고 어떻게 국조합니까? 어. 실제로 하려면은 예. 권력형이라든지 구조적이라든지 예, 예. 돈을 주고받았다는 증거를 들이밀어야 예. 찍소리도 못하고 국정조사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박원순 시장에게는 위기일 수 있지만 저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게 박원순 시장의 어떤 자신감을 드러내는 장면일 수 있다. 예, 이렇게 이러면서 보거든요. 저는 박원순 시장이 자꾸 이렇게 정치적인 맷집, 근육들을 키워나가서 본인의 꿈을 펼치셨으면 좋겠다. 그런 장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기사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백승주 의원께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처음에 이게 예. 국정조사를 요구하는데 예.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하자!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걸 계속 거부하는데 거부한 이유를 잘 몰랐는데 예. 오늘 아침에 이제 강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이 국정조사하기 위해서 박원순 시장이 허락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그게 홍영표 대표가 전화를 해서 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도 된다. 그게 민주당의 강병원은 아까 법장의 이해라고 표현했는데 백승주 의원은 허락이라고 그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니까 예.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반대한 이유가 예. 복잡한 당내 사정이 있었구나. 언론 보도에 보면은 이해찬 당 대표가 역대 어느 대표보다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중량감이 있는 이해찬 대표가 어떤 기사에 보니까 부당한 국정조사를 엄격한 기준을 갖고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해찬 대표가 반대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서울시의 중진 의원들은 또 반대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보고 저희 당에서는 또 야당에서는 국정조사 기한이 밝혀진 거예요. 엄청난 그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공공기관에 뭐 서울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좀 간성화된 잘못된 고용 비리가 있어서 이것이 취업난에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 이것을 진실을 밝혀보자. 진실을 밝혀서 제도 개선을 하자는 이런 굉장히 단순한 가지고 국민이 눈높이에 맞게 국정조사 결과를 마무리 짓자는 차원이었는데 반응하는 쪽에서는 이 당내 여러 가지 여론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었구나.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박원순 대표에게 박원순 시장한테 민주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이 전화를 구해서 이해를 구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지금 충격입니다. 오늘 국민들이 들으면은 야 국회 국정조사 하고 안 하고를 서울시장이 말이야 이거 이해를 해줘야 되고 안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 민주당이 복잡한 당내 사정이 반영돼 있구나. 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그렇게 경결히 반대했던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오늘 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병원 의원께 짧게 반론 기회 드리기 전에 김철 교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김철 교수께서는 지금 상황 논평 좀 해주시죠. 뭐 우선 하나는 예. 우리가 이제 정치를 바라볼 때 예. 뭐 이제 그 과정의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만 예. 뭐 국민들 눈에는 예. 그 결과가 이제 중요한 거죠. 예. 국조 받았냐 안 받았냐. 또 이제 그 국정조사의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뭐 이제 당내 사정이 어땠고 뭐와 등등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이제 관심들을 못 가질 것이어서 뭐 지금 현재 이 진행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의 뭐 당내 불만이 있거나 또 야당의 공세가 어떻다 이런 부분들이 뭐 별다른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뭐 박원순 시장께서는 이제 국조 이렇게 진행되게끔 뭐 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는 뭐 좋은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다음에 이 문제 자체가 채용 비리 아닙니까? 이제 그걸 뭐 고용세습이라 그러든 뭐라고 보든 간에 이건 이제 밝혀질 그렇죠. 문제이고. 뭐 명확하게 보면 채용 비리 의혹입니다. 예, 이 채용 채용 비리 의혹, 이런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는 예.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정리하기 분명히 이제 들어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여야가 모두. 그러나 이 문제는 국정조사나 이런 등의 시비가 걸리면 안 받을 수가 없는 현실인 거죠. 그래서 뭐 당연히 문제의 수순이 이렇게 갈 것이라고 보여졌던 건데 좀 더 뭐 여야가 좀 쿨하게 이런 문제들을 좀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산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해결 안 하면서 국회를 공전시킨 부분의 책임도 이제 자유한국당은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이제 여당은 좀 야당이 좀 이런저런 시비 속에서 뭐 하자 그러면 좀 잘 받아주면서 오히려 더 수용적인 자세 속에 정국을 주도하려고 하는 접근이 좀 더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좀 잘 안 받아주면서 이 굉장히 좀 오히려 이 야당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힘에 완력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좀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이 문제가 좀 말끔하게 좀 해명이 되고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동안 과정은 여야 모두 쿨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스로 된 것 같습니다. 어렵게. 자, 강병원 의원 짧게 해명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그 여야정 협의체가 11월 5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실무 협의를 하기 전에 했었는데 20분 전에 약속을 파기했던 게 한국당이었고요. 그 주에 있었던 본회의를 또 파기했던 게 한국당이고 그때부터는 보이콧을 선언을 했죠. 그때 내걸었던 게 대통령 사과와 민정수석 조국 해임을 요구하면서 그렇습니다. 이 그것도 공공기관 있었습니다. 국조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제 대통령 사과와 민정수석 해임 요구 쏙 들어갔죠. 왜 그랬는지 스스로 저는 자유한국당이 돌이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인 거래를 하자고 하고 정쟁으로 삼아서 국회를 공전시키면서 민생 예산 이거를 거부했는지 스스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조건은 좀 이렇게 협상 전에 크게 한번 부른 건가요? 백승주 의원님 그 얘기 좀 짧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조건이 지금 전 없어졌어요. 갑자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박원순 시장 얘기가 나와서 국정조사에 사실 뭐 핵심 이해관계자라면 뭐 이해 구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여당 원내대표가 박원순 대표에 전화하고 그런 가정들이 그 국정조사를 반대한 이유라는 것을 분명해졌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저희 당이 어쨌든 국정 지금 굉장히 중요한 예산 심의의 시간을 조금 낭비하면서 보이콧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당이 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로 고려했을 때 조국 수석의 해임을 요구한 것은 인사청문회가 이미 15번인가 14번인가를 채택 안 된 걸 대통령 임명을 강행했어요. 그러면 검증의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 사과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그런 요구를 안 할 정도면 그 야당이 아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다. 강병원 의원께서 좀 국회가 잘 안 돌아가고 국회가 안 돌아가고 이런 문제에 대한 포괄적 책임은 정부 여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 원만에 돌아가야 될 모든 책임이 정부 여당에 있다. 알겠습니다. 참 강병원 의원께서는 좀 참고를 하시라고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이재명 지사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사가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해경궁 김씨 Gmail과 동일한 KHK631000
아이디입니다. 이 아이디가 다음 아이디에도 사용이 됐는데 이재명 지사 자택에서 마지막으로 접속된 것으로 나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스모킹 건 되나? 여기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경찰 마지막 접속 이 지사 자택 해경군 김씨 수사 시작 즈음인 지난 4월 다음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탈퇴 처리 확인. 이 지사 쪽 누군가 지메일 도용 다음 아이디 트위터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여기 기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친형 강제 입원 의혹 이재명 지사 24일 검찰 출석 직권남용 등 3건 추가 조사입니다. 이 건은 또 별도의 건이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관련 영상 화면으로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구속된 다음 아이디 관련해서 자택에서 탈퇴한 걸로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결국은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들이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삶이 어려울 때는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오늘 기본소득 문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이제 질문에 답은 안 하고 이제 다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죠. 여러 가지 좀 생각과 고민이 있을 겁니다. 백승주 의원께서는 지금 스모킹건이라고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 아이디, 문제 아이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국민들은 그런 문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스모킹건이 뭐 있냐 이미 진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뭐 선거법 위반이나 여러 가지 뭐 이건데 법은 뭐 또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고 국민이 왜 이재명 지사에게 지금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느냐. 진실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판단하고 있는데 한 3가지 차원을 저는 봅니다. 첫째는 민주당과 이재명 지사가 동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였거든요. 대통령 후보도 나왔고 경기도 지사도 하고 계시고 해서 이분들이 당내 경선에 사용한 정치적인 어떤 선거 경선 기술이 이런 거였느냐 하는 데 대한 어떤 절망이 있을 거예요. 그냥 아주 불공정한 선거 기술에 대한 분노가 좀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진 것 같고요. 이것이 또 올 박원순 시장도 했지만 이젠 순서가 나인가 하는 거는 대통령 경선에 나섰던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검찰, 경찰 수사를 받는 것을 하나의 민주당 당내의 갈등으로 보기 때문에 흥미진진한 겁니다. 이미 아직도 한 3, 4년, 3년 이상 남은 정부에 이미 당내 지도자 간의 권력 갈등이 시행된 것이 아닌가 때문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 대선 때 경선에 참여하거나 참여하려 했던 후보들 그래서 여러 개 그래도 국민들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부분이고 셋째 제가 눈여겨보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문제 때문에 경찰 수사를 했거든요. 기소 의견을 냈어요. 정치적 거물에 대한 수사 결과입니다. 기소 의견을 냈는데 검찰은 이 문제를 사후에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것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이 분리의 여러 가지 지금 과정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3가지 요소 플러스 흥미진진한 요소 다 있어요. 영화 배우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다 하니까 국민들이 지금 관심이 선거법 위반 그 부분보다 이런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에 대한 뉴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스모킹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국민들이 이미 나온 것만으로도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재명 지사 관련 내용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잡고 있는가를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몇 가지 요인으로. 자, 윤영걸 전 대표님. 24일에는 다른 건, 이른바 이제 형님 문제로 이재명 지사 검찰에 나갑니다. 그렇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누구 거냐. 그렇죠. 부인인 해경군 김씨 거냐. 이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마지막에 그 탈퇴, 다음 이메일을 탈퇴할 때 지배체 주소에서 탈퇴했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약간은 좀 몰리는 형세잖아요. 대답을 못하고. 근데 지금 안민석 의원이 어제 한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트위터 계정 이거 해경군 김씨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24일 출두하는 이 친형 강제 입원 이게 진짜 큰 문제고 새로운 판이 열리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 지사가 성남시장 할 때 예. 지금 혐의는 이거죠. 예. 형을 강제 입원시키면서 예. 지방 성남시장을 하면서 그 정신과 전문의하고 면담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조치도 없이 그냥 강제 입원시켰다. 그런 의혹을 지금 받고 이런 있는 거죠.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예, 예. 뭐 밝혀진 건 아니죠. 예, 본인은 예. 부인하고. 예. 근데 이게 밝혀지면은 이거 직권남용에다가 현직 시장이 했던 범죄니까 이게 굉장히 죄가 크다 이거죠. 본인하고 직접 관련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검찰에도 기소 의견으로 넘어간 게 이게 진짜 큰 건이다 이랬는데 예. 앞으로 상당히 뭐 이재명 지사가 법적인 대응은 하겠지만 예. 저는 안타까운 게 변호사 자격하고 정치인 자격하고 두 개가 있거든요. 예. 이재명 지사가. 예. 근데 자꾸 변호사 자격으로 자꾸 이 대응을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정치인 1,300만 저도 경기도민이지만 예. 1,300만 경기도민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예. 좀 정치적인 결단이나 정치적인 제스처 그런 책임을 느낀다는 표정 이런 거를 좀 보여줘야지 상당한 음해당하고 뭐 이렇겠다 이런 자세는 좀 문제가 있고 경기도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변호하고 있잖아요. 예. 예, 도와주고 있고 예. 경기도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포인트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집권 여당이자 대권 주자인 예. 그 경기도지사가 예. 이런 혐의에 자꾸 누적돼서 여러 가지 혐의 여배우부터 뭐 예. 많잖아요. 그게 하나고 예. 또 하나는 이게 여권 분열에 예. 이게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예.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지금 자꾸 그런 조짐이 보이잖아요. 예. 뭐 출당시켜라는 예, 예. 뭐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저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 출당 얘기도 벌써 하고 있고. 예.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는 빨리 윤리위원회 예. 열어가지고 예. 직권조사해야 된다고 그러고. 예. 어떤 또 의원들은 지금 음모 모함을 받고 오히려 친문 청와대에서 예. 찍혔기 때문에 전해철 의원이 삼철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분하고 경기도지사를 떨어뜨린 장본인이기 때문에 지금 미운 털이 바뀌어서 이렇게 모함받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자칫하면은 여권 분열 지금 어떻게 보면 임기 3분의 1 겨우 지났는데 예. 이게 큰 사단이 날 수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예. 빨리 관계자들이 이게 수습하고 예.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지사는 정치인이고 행정가인데 지금 최근 며칠간은 변호사의 모습만 보였다. 윤영걸 전 대표님 말씀이 그런 지적이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이슈에 대한 패널 분들의 깊은 판단을 들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제는요. 자녀, 친인척, 고용, 세습. 어제 국회에서 폭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하태경 의원, 민노총 산하 노조, 자녀, 친인척 40명, 40명 고용, 세습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회사 소식지에 실린 명단 공개, 빙산의 일각, 추가 폭로 예고, 노조는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분위기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는요 같은 내용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다뤘군요. 여기 보시죠. 민주노총 이른바 백 없는 청년은 사순이다. 고용의 사순이다. 현대차 부품 노조가 요구한 문건 공개가 됐습니다. 어제 그 내용인데 여기 보면요. 이 고용과 관련한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사진에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를 좀 크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노조의 고용세습 우선순위 종합 이렇게 돼 있는데 1번 퇴직 기준 3년 이내 조합원 자녀, 2순위 퇴직을 4년 앞둔 조합원의 자녀, 3순위 조합원의 친인척 및 지인, 4순위 대한민국 청년. 이 대한민국 청년, 빽이 없는 청년을 말하겠죠. 이렇게 어제 내용이 나서 참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분 패널께 제가 질문을 미리 좀 드렸습니다. 판넬에 좀 써달라고 의견을. 그에 앞서서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고용세습 명단과 그 명단에는 추천인 그리고 취직한 사람 둘 다 들어있고요.
민주노총은 세습노총임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파업할 때가 아니라 이런 적나라한 고용세습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 됩니다. 네. 패널 네 분들의 제가 깊은 생각 지금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강병원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취업의 문은 누구에게나 평등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문과 평등의 쌍따옴표를 붙였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회는 평등해야 된다. 말씀하셨죠. 대통령의 말. 문 평등 이렇게 제가 따봤는데요. 저는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노조가 어떤 그런 이런 힘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기득권 그리고 자녀들을 고용 세습시켰다라고 하면은 이런 문제 역시 저는 반드시 밝혀지고 없어져야 될 악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진실이 명확하게 좀 드러나기를 바라고요. 우리 사회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이제 국회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다 한번 좀 밝혀지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런 사기업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면은 그런 잘못된 관행들, 악습에 대해서 뿌리 뽑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업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이게 공공기관과 달리 이게 법 적용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렇지만 최근에 굉장한 취업난 속에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이런 문제. 이 문제 분명히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김수열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게 이제 S기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울산에 이제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현대에 다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이제 이 S기업에서 이제 울산에 이 S기업이 갖고 있는 위상이나 제1차 협력업체이긴 합니다만 이제 이 기업이 우리가 어떤 큰 공공기관이나 이제 공기업이나 이런 부분처럼 어떤 울산 지역에서는 이제 큰 공분을 사거나 그런 부분과는 조금 이제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부분이 굉장히 관행으로 계속 이루어져 왔던 거거든요. 오래됐습니다. 이거 오래됐고 중간중간 터지면서도 불구하고 노사가 계속 이렇게 해왔다라는 겁니다. 노사가 합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계속 이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기업의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그 노사 협상이라고 하는 게 서로 이제 어떻게든 회사를 잘 살려가자라고 하는 취지 부분에 이 문제를 이제 활용한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좀 이제 이 문제는 노사협상의 이제 그 의제나 대상에서 이제 빼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좀 삼아야 되고 지금 그 관행 오래 왔었고 사실 아는 분은 다 알았던 거고. 근데 이제 하태경은 이렇게 이제 뭔가 굉장히 새로운 어떤 부분을 포착하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게 노동계나 부분 알고 계속 시정을 요구했던 거죠. 그러니까 민주노총도 별다른 성명을 내지 않고 터질 게 터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주노총도 아마 자정 노력을 이제 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이제 계기가 이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이게 노사협상 대상일 수가 없다. 이제.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고. 자,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어떻게 쓰셨습니까? 저는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는 끼리끼리다. 조금 약간 패러디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는 끼리끼리죠. 저는 이 민노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저는 성공 여부가 달리는 그 시금석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민주노총과 정부가 좀 갈등 관계죠. 그렇죠. 근데 갈등만 표현만 하지 아직 행동으로 보여주지는 않고 있어요. 혜택 받은 사람이다. 이런 정도의 소외받은 세력이 아니다. 이 정도의 그냥 말만 하지 하나도 행동을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민노총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청와대 앞에 가서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얘기해요. 그리고 노사정의에도 참여 안 하고 무조건 검찰청까지 점거하잖아요. 공직 거기 어제 시청도 김천시청인가도 점거하고 민노총이 검찰청은 정보가 아니고 그 앞에서 시비를 벌이고. 앞에서 정건지 앞인지 하여튼 앞인지 뒤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공권력의 상징인 그런 데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통제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지금 광주형 일자리도 그렇잖아요. 연봉 초봉 3,500만 원이면 적은 임금이 아닙니다. 그게 작다고 해서 지금 파업하고 어제도 몰려온 게 탄력 근로제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의 가장 큰 1등 공신이 민노총이지만 이 민노총을
올바른 길로 끌어가지 못하면 저는 이 정부는 앞으로 콜드 게임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3회 말인데 콜드 게임으로.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야구 얘기로 비유를 많이 하시죠. 네. 노무현 대통령도 두 가지 고민이 있었대요. 북핵하고 노동 문제가 고민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대요. 북핵은 잘하면 풀릴 것도 같은데 노동 문제는 정말 대책이 없다고 한숨을 퍽퍽 쉬었대요. 결국은 민노총하고 좀 얼그러져서 그때부터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저는 이런 고용 세습이 단순한 고용 세습이 아니라 민노총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지금 정부가 정체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백승주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최근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제 민노총은 더 이상의 우리 사회의 약자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을 저는 그 말에 큰 공감을 했는데 민노총 특히 간부들은 지도자들은 우리 사회의 약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자가 아닌 이상 우리 사회의 운영에 상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고용 세습 문제는 사실 이게 노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업 측에서 노사 타협을 하기 위해서 묵인하고 또 인정했던 그런 일 때문에 관행적으로 많이 공업지역의 큰 기업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떤 관행적으로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하고 이렇게 진실이 밝혀진 거하고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철저히 고용 세습 문제 이런 부분들은 청년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주고 사회적인 어떤 부정이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될 생각하고요. 기업도 노동 지도자들도 이제는 이런 고용 세습이라든지 나쁜 관행을 묵인하는 그 합의, 노사 합의는 이제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결심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면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조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네 분께서 약간의 결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건 더 이상 반복되면 안 된다. 그런 의견 일치를 좀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자, 여기 사진과 함께 큰 제목으로 돼 있네요. 김종향 전 경기경찰청장입니다. 유력 후보 친푸틴 제치고 인터폴 총재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자, 외신 AP입니다. 백악관 유럽 국가들의 승리다. 러시아 쪽에서 굉장히 밀었었는데요. 거기를 제치고 총재가 됐습니다. 인터폴 한국인 첫 수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용을 좀 자세히 보죠. 서방 국가 러시아의 인터폴 장악 막으려 김종향 공개 지지 선언 그리고 치열한 로비가 벌어졌습니다. 김종향 안전한 세상 함께 가자. 전 총재는 부패 낙마로 임기는 2년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자세한 내용이 사진 있고 여기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남 창원 태생이고요. 그다음에 김 총재는 행정고시 합격 후 경정으로 경찰에 입문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경기경찰청장을 끝으로 퇴직한 상태에서 이번에 인터폴 수장에 올랐습니다. 자, 백승주 전 의원님. 우리로서는 굉장히 낭보입니다. 물론 여기 설명됐지만 이 유럽과 러시아에 그리고 미국까지 섞인 우여곡절의 외교전이 있었나 봅니다. 예, 정말 낭보입니다. 답답한 뉴스 많았는데 우리 김종향 씨가 인터폴 총재가 된 것을 국민과 함께 축하를 드리고요. 저는 반기문 사무총장 이후에 외교적으로 우리가 특히 미국과 우방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국제적인 지도자 한 분을 배출했던 데서 축하할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임기 동안에 정말 좋은 성과를 내서 한국이 또 한국인이 국제사회에서 기여하는 부분이 잘 부각되기를 바랍니다. 뭐 아무튼 외교전이 어떻든 우리 한국인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큰 인터폴의 수장이 됐다는 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뭐 더 이상 논평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갈 텐데요. 제 뒤에 화면을 좀 봐주시죠. 여기 보시면요. 자, 병역 기피 논란 여전히 입국을 못하고 있죠. 가수 유승준 11년 만에 새 앨범을 발매하려고 했는데요, 국내에서. 이게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무산될 듯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요.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국내에서 앨범을 발매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최종적으로 무산됐습니다. 유승준 씨는 다음 달 5일 11년 만에 새 앨범을 발표하려고 했는데요. 싸늘한 여론을 의식해서일까요?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었던 음반 유통사가 내부 논의 끝에 앨범 발매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승준 씨의 새 앨범 발매 소식에 누리꾼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자숙 많이 했다, 보고 싶었다라며 복귀를 환영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들은 당신이 선택한 나라로 가라, 군대 못 갈 나이 되니까 컴백한다, 이렇게 싸늘한 반응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유승준 씨는 1997년 데뷔했는데요. 대표곡 가위, 나나나 등이 있습니다. 과거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2002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여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미국으로 간 유승준 씨는 지난 2015년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병역 기피 논란에 대해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또 비자 발급 거부 취소를 해달라며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는데요. 하지만 2016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유승준 씨가 한국에서 새 앨범을 선보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참 유승준 씨, 뭐 가독 등장합니다, 언론에. 자, 김시호 교수님. 예. 여러 가지 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정도 자숙했으니까 이 정도에서 좀 봐줘야 된다. 입국도 좀 하고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아니다. 아직 멀었다. 절대 안 된다. 좀 이렇게 의견이 좀 나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시호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그 자숙을 뭐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알 길이 없으니까 네, 뭐 자숙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부대에서 이제 활동하다가 또 한국 시장에 오려고 하는 건지 알 길이 없죠. 그리고 이제 좀 조금 약간 의외긴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많은 다른 이 병역 기피라는 문제의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음주운전이든 여러 가지 이 과오를 저지르신 분들이 좀 몇 년 있다 또 이렇게 복귀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벌써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이제 기억들을 다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던 거죠, 팬들이요. 실망이 너무 컸던 건가요? 실망이 너무 컸던 겁니다. 거기다 문제가 병역 기피 문제였고, 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세월이 지나도 이렇게 계속 비판이 있고 한 거 보면은 상당히 뭐 자숙을 했다 하시더라도 이게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좀 재기하고 다시 활동을 재기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렇게 음반도 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여론의 문매를 맞아서 이게 그 음반 유통사가 취소하는 일까지 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다음 기사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PC방 살인 김성수 어제 모습을 나타냈죠. 억울해서 범행을 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김성수의 동생 살인 공범 아닌 공동 폭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찰, 검찰 송치, 동생 가담된 혈흔이 없어. 그리고 김성수가 또 남긴 말이요. 이 PC방에서 치워달라는 게 그리 큰 잘못인가? 그러면서 본인은 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좀 보였습니다. 자, 어제 김성수의 모습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셨습니까? 그때는 화가 나고 억울한 상태여서 저도 죽고 피해자도 죽여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피해자한테 이제 제가 치워달라고 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너 왜 시비냐고 반말하면서 화를 내서 그런 것들이 납득이 안 돼서 저는 동생이 무죄라고 확신을 했었는데 이제 그 동생 CCTV를 보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생도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은 가족한테 하고 싶은 말 있나요? 가족한테 너무 미안하고 우리 가족분들께도 너무너무 가족분께도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화가 나서 범행을 했다. 뭐 죽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또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미안하다. 또 후회하는 듯한 분위기도 있어요. 윤영걸 전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분노를 뭐 억제하지 못한 것 같은데 아직도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니까 정말 반성을 안 하는 거죠. 지금도 뭐 그때 뭐 PC방에서 뭐
하는데 뭐 담배꽁초나 이런 게 있어 좀 치워달라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태도 갖고 좀 시비가 걸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억울하다고 얘기하니까 지난번에 가족이 심신미약자 뭐 심사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뭐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조금 제가 보니까 정상적인 사고는 아닌 것 같다. 인간을 판단할 때 왜 유대인들 3가지 있잖아요. 컵, 지갑, 분노. 컵, 술 먹는 거, 그다음 지갑, 돈 어떻게 쓰는가, 그리고 분노할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인간적으로 큰 결함이 있는 그런 사람 아니냐.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또 검찰이 처음에는 CCTV를 보고 동생은 가담한 흔적이 없다고 또 했거든요. 그런 얘기가 근데 이것도 언론에서 집요하게 제기하니까 저도 CCTV를 봤는데 처음에는 동생이 처음 싸우고 집에 갔다가 다시 온 거거든요. 동생이 계속 망을 보고 좀 방조한 좀 정황이 좀 있어요, CCTV에. 근데 처음에는 경찰이 그냥 일축을 했다가 뒤늦게 이제 살인 공범은 아니지만 공동 폭행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김성수가 나오면서 기자들한테 동생도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봐서 동생도 상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은 반복되지 말아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죠. 이번엔 신문 대 신문입니다. 오늘 주제는 대북 문제 조율을 위한 한미 워킹 그룹 회의가 있었는데 그 결과를 다룬 2개의 기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문 대 신문 보시죠. 자, 오늘 신문 대 신문은 경향신문과 동아일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미국 남북철도 공동조사 전폭 지지. 그런데요, 반면에 동아일보는요. 미국 남북관계 과속 말라 경고. 경향신문은 지지, 동아일보는 경고. 이렇게 기사가 나누고 있습니다. 자, 먼저 경향신문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도운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자, 워킹그룹 회의 끝난 뒤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남북철도 공동조사 전폭 지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미 1차 워킹그룹 회의 후 밝혔다. 연내 착공식 목표다. 그리고요, 여기에 작게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비핵화 남북협력 속도에 뒤쳐서는 안 돼. 이렇게 따라서 이도운 본부장의 발언에 크게 비중을 두면서 다루고 있거든요. 폼페이오 장관은 이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얘기를 남겼습니다. 자, 이번엔 동아일보 기사 보죠. 2가지 내용 중에요. 동아일보는 일면에 폼페이오 장관의 말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남북관계 과속 말라 공개 경고,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보다 처져선 안 돼. 한국 단독 행동 없게 워킹그룹 출범. 워킹그룹의 의미도 한국 단독 행동을 없도록 하는 거다. 이렇게 의미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워킹그룹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도운 본부장은 워킹그룹 회의가 끝난 뒤 결과를 발표한 내용이고요. 폼페이오 장관은 그 회의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가지 모두 정확한 팩트거든요. 그러나 각 신문이 방점을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께서는 어느 기사에 좀 더 공감이 가시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저는 우리 경향신문이 아주 제목을 잘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도운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이 남북철도 공동조사를 전폭 지지했다. 이 말을 제목을 뽑아줬는데요. 여기에 방점을 찍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지난주에 그 미국의 그 CSIS 민간 연구 싱크탱크가 북한에 뭐 우리가 몰랐던 미사일 기지가 마치 있는 것처럼 미사일 기지 얘기를 했습니다. 삭간몰 미사일 기지를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게 올해 3월 달 8개월이나 지난 사진을 가지고서 우리 한국도 당했고 미국도 마치 당했다는 식의 보고서를 냈을 때 우리 청와대는 이미 충분히 한미가 알고 있는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연이어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새로울 것이 없다. 뉴욕타임즈가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미가 물샐 틈 없는 완벽한 공조를 하고 있고 정보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줬는데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한미 간의 이 공조 완벽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최근에 한미 간이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공동 보조를 맞춰서 틈틈 공조 속에서 가자.
이런 의미를 보여주는 기사로 저는 이거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승주 의원께서는 어떤 신문에 공감하시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신문 기사가 정확하게 어떤 정확한 메시지를 찾아냈느냐 관점에서 제가 보면은 저는 동아일보 기사가 이 회의에 정확한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미국 캐나다에 열린 국제안보회의에 가서 미국 조야 지도자, 군사 지도자들을 만났었는데도 지금 폼페이오 장관의 남북관계 가속 말라는 이런 내용과 거의 같은 맥락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왔습니다. 또 특히 저 경향신문 기사에 나오는 이 공동조사 전폭 지지라는 말은 지금까지 지지하지 않았던 것을 전제로 하거든요. 먼저 이 공동조사를 하러 가기 위해서 열차 7개의 객차를 달고 가려고 했는데 유엔사에서 동국의 훈령을 받아서 그리고 백악관 훈령을 받아서 거절했습니다. 그 기차 공동조사를 간 것을 막은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계속해서 공동조사 필요하다 하니까 미국에서 공동조사까지만 허락한 내용을 이도훈 본부장이 전폭 지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쨌든 저는 뭐 그런 남북 관계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철도 연결 준비 작업은 뭐 어떤 정부든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 있게 보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의 어떤 발전 속도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그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이행 속도하고 병행해서 간다는 것이 병행해서 가는 것이 대한민국 국가 이익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폼페이오가 주는 메시지를 우리 정부가 가감 없이 받아들이고 이것을 부풀리어서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인철 교수께서는 어느 기사에 좀 더 공감이 가시나요? 저는 뭐 경향신문 기사에 이제 공감이 더 가는데 저는 뭐 이제 비핵화 남북 협력 속도에 이제 뒤처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pompeio 발언이 뭐 미국이 더 이제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북미 대화부터 시작해서 좀 더 이제 속도를 빼겠다 이런 이제 발언도 있었던 터라. 또 한편 우리가 이제 뭔가 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그 일과 관련해서는 이게 좀 자꾸 안 되는 이유나 이런 부분보다는 잘 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 이제 이 판을 짜야 되는 이제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에도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 또 이제 폼페이오 장관은 분명히 동아일보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철도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뭐 미국도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다만 이제 그 이 좀 협력 비핵화 부분에 이 부분이 남북 협력과 이제 같이 잘 속도를 맞춰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너무 원칙적이고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또 워킹 그룹에서는 사실 그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아일보는 이제 워킹 그룹의 역할이 이제 한국이 이제 그 과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앞서가는 걸 좀 제어하는 역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한국과 미국이 이제 같은 속도를 좀 병행해 나가서 맞춰가는 호흡을 맞춰가는 그래서 워킹 그룹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좀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좀 구상을 하고 계획을 세워도 무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어느 신문에 공감을 하시나요? 저는 이게 동아일보가 더 좀 사실을 맞다고 보는데 물론 둘 다 있긴 있어요. 워딩하고 콘텍스트의 차이죠. 정확한 팩트에 기반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문장. 근데 전폭적인 지지를 한다는 거는 그 앞에 조건이죠. if가 붙죠. 만약 비핵화가 상당 진행돼서 우리가 믿을만 하다면 그나마나 이런 문장이 있는데 그건 싹 빼고 전폭적인 지지했는데 진짜 전폭적인 지지라면은 어제 기술적인 문제 갖고 더 상의한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그냥 당장에 지금 뭐 날짜도 잡혔는데 바로 북한 올라가서 하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장비 가져가고 뭐 중장비 가져가서 기술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전폭적인 지지는 맨손으로 망치하고 토박을 가져가서 기술 조사하는 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좀 이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서 저는 경향신문의 기사는 일부분만 봐서 그걸 좀 확대한 거다. 폼페이오 장관 얘기했잖아요.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은 자전거의 두 바퀴랑 똑같아서 같이 가야 된다 하면서 오히려 비핵화를 그 앞에 주어로 내놨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미 간의 불편한 여러 가지를 볼 때 제가 볼 때는 동아일보가 상당히 현실을 잘 봤다고 봅니다. 자,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시각이 있죠. 신문 대 신문은 이 다양한 시각, 때로는 대립일 수 있지만 항상 공정하게
소개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부지방 대부분이 아침에 영하권에 들었고요. 남부지방도 5도 전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 머물겠습니다. 아침에 매일 경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